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처광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한순간에 녹여버릴 핵무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핵미사일도 있고 핵포탄도 있고 핵지뢰도 있고 뭐 굉장히 가지가지하죠. 그 중에선 특이하게도 배낭으로 메고 다닐 수 있는 핵배낭이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예전에 북한도 열병식에서 이거 메고 나온 적이 있긴 하죠. 물론 그건 딱 봐도 모형이고, 하지만 북한도 그런 물건을 보유를 시도를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자료이기도 하죠. 이렇게 북한도 보유를 시도할 정도인데 과거에 냉전의 양진영이었던 소련과 미국은 개발을 안 했을까요? 핵배낭이라는, 뭐 듣기만 해도 닌텐도 스위치처럼 포터블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러 강대국들은 이런 포터블함에 매료가 돼가지고 여러 핵배낭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배치시켰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미국은 1980년대에 이 핵배낭의 운영을 죄다 때려쳐버렸어요. 이런 포터블한 핵배낭의 장점을 두고 왜 미국은 운영을 다 때려쳐버렸던 것일까요? 1950년대 영국은 유사시에 소련이 독일을 넘어서 서유럽을 석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1957년 영국은 블루피콕이라는 핵지뢰를 개발했죠. 초창기 핵무기를 갖다가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위력은 고작 20킬로톤인데 무게는 무려 11톤이나 나가는 굉장히 크기 대비 출력이 안 좋은 그런 핵무기였습니다. 이 핵무기들은 소련군의 주요 공세 축선이 될 풀다갰 지역에 10개 이상 매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뢰 같은 경우에는 전자장비가 굉장히 추위에 약해가지고 폭탄 내부에 닭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보온을 유지하겠다는 정신나간 세계 최초의 치킨 이팅식 핵무기였고요. 지뢰라는 무기체의 특성상 위에 지나가는 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민간인지 알 방법이 없으므로 엄청난 논란 끝에 결국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점은 블루피콕 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미국은 그저 팝콘 뜯으면서 리얼코크였습니다. 왜냐면 미국인들은 동시기에 좀 더 포터블하고 좀 더 실용성이 좋은 핵지뢰 겸 공병용 핵폭탄을 개발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1952년에 탄생한 T2ADM입니다. ADM이 뭐냐면은 아토믹 데몰리션 뮤니션, 즉 철거용 핵탄두입니다. 대체 뭘 철거하시길래 핵무기를 사용하는지는 차차 대화로 한번 풀어나가야겠죠. 일단 제가 핵지뢰라고 표현을 했고 실제로도 핵지뢰라는 명칭으로 불리긴 하는데 실제 지뢰랑 똑같은 원리의 물건은 아닙니다. 지뢰는 압력을 받거나 특정 조건이 성립되면 자동으로 터지는 무기죠. 핵무기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가는 큰일 나니까. 이미 블루피콕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가 엄청난 반대 끝에 무산됐고요.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냐면 전투공병들이 이 물건을 들고 가서 적이 지나올 수 있는 교량이나 도시를 철거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었죠. 혹은 전투공병들이 적진 깊숙이로 침투를 해가지고 적의 중요시설에다가 타이머 설정해놓고 나서 도망 나오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물론 T2의 경우는 영국제 닭대가리 핵지뢰에 비해서는 훨씬 작았습니다. 무게가 1톤 정도여가지고 블루피콕에 비해서 11분의 1 정도 크기였고, 따라서 트럭에 싣고 다니거나 전투공병들이 대형 부루마에다가 싣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무게였어요. 뭐 블루피콕처럼 한번 설치하려면은 대규모 구착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정도까지는 아니어가지고 공병들이 훨씬 더 빠르게 설치를 하고 폭발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었죠. 위력도 블루피콕이랑 동일한 22킬로톤 정도의 위력이었고요. 근데 1톤이라는 무게면은 적군이 진격할 때 아군의 교량을 부수고 도망가거나 도시를 철거하고 도망갈 때는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적진에 침투해가지고 뭐 설치하고 도망 나오거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무게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게랑 부피를 대폭 줄이라는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이 T2는 생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산이 취소되어져 버립니다. 때마침 미국에서는 280mm 원자포가 개발이 되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280mm짜리 핵포탄을 적진으로 날려보낼 수가 있었죠. 당시로서는 굉장히 컴팩트한 크기의 핵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탄을 가져와가지고 핵포탄의 케이싱을 제거하고 내부에 있는 기폭장치랑 핵물질들만 빼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한신관이랑 발사코드 생성기에다가 맞물려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1957년에 등장한 T4ADM이라는 물건입니다. 기존의 1톤이라는 무게에 비해서 혁명적으로 무게가 줄어든 70kg이라는 무게를 자랑합니다. 이 정도면 어찌저찌 적진에 침투해가지고 놀아볼 수 있는 수준의 무게였죠. 운영 방식은 핵물질이랑 기폭장치 그리고 코드 생성기 2개를 갖다가 4명이서 나눠가지고 들고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조장 1명 있고 그리고 5명 투입해요. 그래서 공수강화 같은 걸로 일단 투입을 한 다음에 5명이서 적진을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침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조립해가지고 적의 중요시설에다가 설치하고 타이머 설정하고 안전지대 밖으로 나오면 끝! 그러나 T4에도 문제는 많았습니다. 일단 적진으로 침투는 가능한데 아직까지도 이 70kg이라는 무게는, 그리고 4명이서 나눠서 짊어져야 된다는 엄청나게 거추장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침투에 있어서 불리한 물건은 맞았고요. 만약에 저 4명 중에서 침투하다가 1명이라도 죽거나 다치면은 작전 자체가 빠그러지는 거였죠.
뭐 짐은 조장이 어찌저찌 들어준다지만 폭파 코드는 보안을 위해서 5명 각자 따로 알려줬거든. 여기에다가 10킬로톤이라는 위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요원들이 충분히 이걸 설치하고 안전지대로 런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이 따랐거든요. 충분한 시간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게 문제가 방안이나 방수 케이싱이 안 돼 있어가지고 환경에 따라서는 설치하고 빠져나갔는데 정작 핵탄두가 작동을 안 할 가능성도 높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작동이 가능한 ADM을 만들자고 해가지고 1960년에 40킬로톤급의 위력을 가진 W31 핵탄두를 갖다가 개조해서 W31 ADM이라는 물건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무게가 T2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거웠다는 게 문제고요. 결국에 생산량은 불과 한 자릿수에 지나지 않았고 이마저도 얼마 못 버티고 전량 퇴역행을 타야 됐었습니다. 곧바로 미국 정부는 경량화를 요구하면서 개발팀의 엉덩이를 가죽벨트로 매우 쳤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1964년에 나온 MADM입니다. M 뭐겠어요? 마조이스트겠어? 미디엄이지 미디엄. MADM은 기존의 W31 ADM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로 무게가 줄어든 170kg 정도의 무게를 자랑했었습니다. 또한 위력 역시 15킬로톤이나 돼가지고 굉장히 위력이 출중한 편이었고 원통형인데다가 무게도 W31보다는 줄어들었다 보니까 매설도 훨씬 쉬워졌고요. 지연 신관도 8일이나 10일짜리 타이머가 아니라 최대 21일짜리 타이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안과 방수 케이스를 도입해가지고 습기나 환경적인 변수에도 강해졌고요. 게다가 위력 조절도 가능해가지고 0.5킬로톤으로 위력을 쭉 낮춘 다음에 안전거리 바깥까지 빠져가지고 원격으로 기폭시키는 것도 가능했고요. 미국은 이렇게 신뢰성과 소형화를 동시에 잡은 MADM을 갖다가 침투 폭파용으로도 사용하려고 실제로 교범도 한번 짜보고 팀도 구성해서 한번 훈련을 시켜봤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70kg짜리 갖다 들고 이걸 설치하고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T4의 2배 이상의 무게인데. 그래서 미국은 또다시 개발팀을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줄여 5분의 1 수준으로. 아니 그러면은 기폭장치를 허접한 거로 달아줘야 되는데요? 아니 까라면 까는 거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이렇게 해서 개발팀은 진짜로 ADM을 까버리셨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경량화시킨 물건을 1965년에 등장시켰습니다. 바로 MK54 SADM 핵배낭이었죠. 그 ADM 앞에 붙은 S가 스몰일 것 같죠? 아닙니다. 스페셜입니다. 이게 추정컨대 일반적인 목적으로 폭파용으로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스페셜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투 공병들이 터트리는 폭약이 아니라 약간 UDT 같은 분들이 적진에 침투해가지고 사용하는 무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사진을 한번 보시죠. 경량화를 시켰다는데 생긴 건 딱 봐도 가벼움이랑 거리가 좀 멀어 보입니다. 근데 이래봬도 무게가 무려 25kg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이 때문에 위력도 기존의 MADM에서 15분의 1로 줄어든 1킬로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1킬로톤이면은 그 2020년에 벌어졌던 베이루트 참사 사건이랑 비슷한 수준의 폭발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1킬로톤이더라도 무시하면 안 되는 수준은 맞습니다. 중요 시설 하나 정도는 확실하게 철거를 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운영 방법은 간단합니다. 특수공병 2명이 이 SADM을 들고 적진에 침투해서 설치하고 타이머 설정하고 나오면 끝? 엄청 간단해 보이죠. 근데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전작보다 무게가 훨씬 더 줄어들었긴 했지만 여전히 25kg이라는 무게는 공수강화로 투입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무게였어요. 위험성도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완전 군장까지 하고 이걸 갖다 다리에다가 메고 투입을 해야 되는 특수공병들이 실제로 훈련할 때 공수강화를 시켜보니까 착지하는 순간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속출했고요. 게다가 이게 폭탄 자체가 과도하게 경량화됐다 보니까 튼튼하지가 않아가지고 착지하는 순간에 다리만 부러지는 게 아니라 폭탄도 같이 박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폭파 코드는 2명이서 따로따로 알려줘가지고 만약에 착지하다가 한 명이라도 다리가 부러지면은 목표 지점까지 수십 킬로미터를 깽깽이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악으로 깡으로.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착지에 성공했다고 해도 중간에 한 명이 사살당하거나 혹은 전투불능이 되면은 역시 핵폭탄은 무력화가 됩니다. 폭파 코드를 동시에 입력해야 되니까요. 시간 안에 안전지대까지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원리거든요. 근데 무게를 최대한 줄이느라 당시로서는 성능이랑 신뢰성이 굉장히 안 좋은 전자장비랑 타이머를 달아줘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5분 만에 터지고 어떨 때는 1시간이 넘어도 안 터지는 그런 문제가 속출했어요. 그럼 진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인 거고 당연히 임무에 목숨을 걸어야겠죠. 그리고 2018년에 이 핵배낭을 실제로 운영했던 특수공병팀의 폭로가 나왔는데 진짜로 자결 임무였대요. 왜냐면은 폭파 타이머를 설정하고 안전지대로 도망가야 되는 그런 폭탄인데 실제 교범상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적이 이 핵탄두의 타이머를 끄거나 혹은 해체하지 못하도록 이 폭탄이 터질 때까지 주변을 사수하고 있어야 됐었답니다. 타이머를 설정한 다음에 적이 와서 이걸 해체하는 걸 막기 위해서 부비 트랩도 설치해야 됐었고요.
아니 이거를 해치할 수가 있다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또 이 핵배낭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만약에 안 터지거나 특수공명팀이 이 핵탄두를 지켜내는데 실패해가지고 모두 사살되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적이 이 핵탄두를 노획을 하겠죠. 근데 가볍게 만드느라 튼튼하게 만든 게 아니라 가지고 그냥 적이 작정하고 5만원 바로 가져와가지고 이 핵탄두 케이스를 갖다 까버리고 시한신간 그냥 빼버리면은 해체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핵폭탄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까봇은 핵탄두에서 핵물질만 딱 빼내면은 이제부터 이 핵무기는 제 겁니다. 시한신간을 재설정해서 쓰거나 다른 기폭장치에다가 핵물질만 넘겨가지고 적용시켜가지고 쓴다면 그냥 적한테 핵무기 하나 공짜로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때문에 미군에서 이걸 배치한 뒤로 제대로 써먹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결국 제대로 써먹는 데 실패한 무기입니다. 한국에도 당연히 배치가 되었었고 그래서 전시에 북한군을 갖다가 저지하는 용도로 써먹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는데요. 여전히 적진 침투 시에는 위 열거된 문제들이 항상 문제가 터졌었죠. 아군이 후퇴할 때 쓰기도 굉장히 곤란했던 게 이거 설치했다가 5분 만에 터져버리면은 팀킬해버리는 거 아니야. 차라리 8인치 곡사포에다가 핵포탄 넣고 쏘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하고 훨씬 더 안전하죠. 그래서 거의 운영이 되지 않은 상태로 창고에만 처박혀 있다가 1980년대에 모두 해체해버리면서 미국의 핵배낭 운영은 실패로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